이번 문제 작년 지방직 문제하고 굉장히 난이도가 비슷했어요. 굉장히 쉬웠습니다. 보통 그 얘기할 때 7급 수준의 문제들 나온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도 한 문제도 없었어. 한 문제도 없었고 그리고 조금 생각 조금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는데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한 90점 정도는 나왔어야 내용 이해가 좀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면 90점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보고서 지방직이 이제 쉬워지겠구나 이렇게 방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작년에 학습 사례를 보면 작년에 학습된 내용들을 보면은 작년엔 지방직을 먼저 봤는데 지방직이 정말 쉬웠고 국가직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직이 쉬워질 거다 이렇게 낙관하기는 힘들다. 또 작년에 지방직 시험 문제가 상당히 쉬웠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직 문제는 단연코 작년보다는 어려울 거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지방직 시험 문제가 작년보다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영역별 출제 분석 내용을 보시면은 조직 이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 이게 이제 작년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군무원 시험 그 영역별 분석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그 행정 이론과 정책 이론을 세트로 하나로 묶고 그다음에 조직 인사 재무 행정론을 세트로 하나 묶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한 추세로 분석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국가직 시험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예전에는 이제 행정 이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정책 이론에서 나오고 조직 인사 재무 세 개 묶어 가지고 이제 나오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룰들이 좀 깨져 있는 그러한 상태고요. 지방 행정론이 두 문제 나오는 거는 이제 뭐 거의 국룰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방 행정론은 반드시 두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이 행정 활료론에서 문제가 국가직 시험에서 3년 만에 출제가 됐어요. 그게 이제 하나 좀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난이도 분석을 보시면 뭐 보시겠죠? 난이도 높다고 생각이 될 만한 게 한 두 문제 정도 있고요. 이거는 이건 반드시 맞춰야 돼라고 볼 수 있는 난이도 하 수준의 문제도 8문제 정도 지금 출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의 난이도는 상당히 쉬웠지만 지금 아름아름 그냥 이렇게 건너 듣는 이야기들로 봤을 때 수험생들은 시험을 그렇게 잘 본 것 같지는 않아. 문제가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뭐 정답률이 형편없더만요. 그 뭐 이제 좀 큰 학원들에서는 이제 가다반들 학생들 거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답률을 분석을 했는데 정답률 수준이 되게 그냥 50%에서 70%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 수험생들이 공부 좀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게끔 점수가 너무 좀 낮게 나왔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딜 봐서 이 인간은 문제가 이렇게 좀 쉽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부터 이제 1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아주 가벼운 문제지 그냥 몸 풀어라 이런 정도로 이제 내주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에 해당이 되는 걸 쭉 골라서 제껴내고 남는 걸 이제 고르라는 이야기인 건데 외부 효과의 발생은 시장 실패 요인에 들어가죠. 다음 시장의 독점 상태도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다. 뭐 자연 독점이든 뭐 아니든 이것도 시장 실패에 대한 내용이고 X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거는 이거는 정부 실패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 X 비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 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했지만 공공재나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가 정부 단일한 하나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 X 비효율성은 정부 실패의 요인에 더 가깝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장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존재. 이거는 시장 실패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장 실패 원인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러면 1, 2, 4번을 빼고 3번이 정답이 되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데서부터 만약에 실점을 했다. 그러면 이제 밤에 잠 못 자는 거지. 이런 거는 이제 가볍게 좀 제껴줄 수 있는 그러한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조직 목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조직 목표라는 게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조직은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해놓는 것이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1번, 조직 구성원들이 목표로 인해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해준다. 그럴 수 있지. 목표로 이제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니까. 다음 2번,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를 제공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할 수 있고 성과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만들 때에도, 정책 대안을 만들 때에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었고, 평가를 할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목표를 확인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2번도 여기서는 맞는 이야기. 다음 3번,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밝혀 조직 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 조직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조직 목표라는 겁니다. 1, 2, 3번 전부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 2, 3번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얘기가 이제 4번에 나왔어.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왜 될 수 없겠니?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야, 이 조직의 목표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조직이 있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요거 의외로 틀렸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 꽤 있었는데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거는 답이 그냥 빼꼼 이러고 나와. 자, 봅시다. 결정과 기획 같은 핵심 기능만 수행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독립적인 조직들을 협력관계로 묶어서 일을 수행하는 조직 형태는 그랬어. 그러니까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중간에 놓고 여기는 핵심 기능만 담당하게 하고 나머지 부차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조직들을, 외부에 있는 조직들을 묶어가지고 협력체계로 이루어 나가는 조직의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습니까? 요거는 당연히 네트워크 조직이지. 3번이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돼요. 3번이 여기서 정답이 되는데 의외로 태스크포스나 프로젝트 팀이라고 이렇게 쓴 사람들이 되게 많았더라고. 이거는 내용들을 잘 안 읽어본 거죠. 찬찬히 읽어만 봤어도 답이 금방 보이는 건데 왜 어떻게 해서 태스크포스나 프로젝트 팀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근데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어떤 조직 구조의 모양으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만약에 나왔을 때 그 문제를 대충 이렇게 보지 말고 좀 꼼꼼하게 읽어보는 게 사실 시간이 얼마 안 걸려.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천천히 보더라도 정확히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처구니 없는 문제로 실점하는 일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 점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4번입니다. 근데 뭐 보기가 뭐 8개씩이나 나와 있으니까 이제 막 이런다고 이러는데 내가 늘상 얘기했었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문이 많이 나오면 정답을 위한 어떤 힌트나 정답을 위한 어떤 근거들도 더 많이 노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답을 맞추기는 쉽겠구나라고 생각하고서 덤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읽기가 귀찮아가지고 뭐 대충 찍고 막 수문 외시냐 씨 그냥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행정통제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3년 만에 이제 행정통제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행정환류론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면 어떡하나 그랬지만 의외로 문제가 쉬웠어. 자, 행정부에 대한 외부 통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 자, 외부 통제, 그러니까 행정 통제는 크게 이제 외부 통제와 내부 통제로 구분을 한다 그랬는데 이 기준은 뭐였어요? 통제의 주체가 행정부 내부에 있느냐, 행정부 밖에 있느냐. 요거에 따라 가지고 외부 통제와 내부 통제가 구분이 된다고 얘기했지. 그러면 각각 지금 기역부터 이응까지 나와 있는 8개의 조건문 가운데 주어가 행정부 안에 있으면 내부 통제고 밖에 있으면 외부 통제겠지. 자, 그럼 주어 봅시다. 기역. 행정안전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조직과 정원 통계. 자, 요거는 내부 통제지. 다음 2번. 니은. 국회의 국정조사. 국회는 외부잖아. 외부 통제. 다음 디귿.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 예산안 검토 및 조정. 기획재정부니까 이건 행정부처죠. 내부 통제야. 다음 리을. 국민들의 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국민들이 야 이거 취소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것도 외부 통제에 해당이 된다. 다음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국무총리니까 이것도 행정부 안에 있으니까 이제 이거는 내부 통제가 되겠죠. 다음 비읍. 환경운동연합의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단체지. 시민단체니까 이것도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통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다음 시옷. 중앙행정기관장의 당해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장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내부 통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응. 언론의 공무원 부패 보도. 언론에서 통제하는 내용이니 이것도 외부 통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외부 통제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보자. 그러면 니은하고 리을, 비읍, 이응 이렇게 4가지가 되겠지. 나머지 기역, 디귿, 미음, 시옷은 내부 통제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1번은 내부 통제를 묶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4번 니은, 리을, 비읍, 이응은 외부 통제를 묶어놓은 거다. 물어본 건 외부 통제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안 어렵지. 그지? 근데 이제 뭐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시험장에 막상 딱 가면 안 보여. 그게 문제인 거지.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자치권. 뭐뭐가 있었죠? 뭐뭐가 있었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또 하나 더 이제 최근에 부각되는 자치경찰권까지 이렇게 5개 정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자치경찰권은 이제 주목을 받기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이 보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봅니다. 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요거는 이해 잘해야 돼.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법률의 위임을 받는 게 아니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치입법권에 대한 이야기죠.
조례제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2번.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한다라고 하는 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자치 조직권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다음 3번. 뭐 행정법에서도 나왔고 행정학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에게 행정벌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상한선은 1,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돼요. 자, 다음 4번.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은 뭐에 대한 얘기야? 자치 재정권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요거는 뭐에 대한 얘기였어? 자치 행정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벌을 주는 최고의 상한선은 과태료 1,000만 원까지다. 1,500만 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6번입니다. 근무성적 평정 과정상의 오류와 완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근무성적 평정상의 오류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고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중 정리를 해두자고 얘기를 했었고, 또 분포상의 오차, 분포상의 오류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강제 배분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설명도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와 연관해가지고 이제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1번 보죠. 일관적 오류는 평정자의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낮은 데서 비롯되며 강제 배분법을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정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기준을 맞추지 않고 지나치게 높거나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일관적 오류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기준이 높거나 낮은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고르게 분포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강제 배분법을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분포상의 오류, 뭐 관대화 경향이라든지 엄격화 경향이라든지 집중화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제 배분법을 통해서 완화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이외에도 이제 분포상의 오류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일관적 오류도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1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근접 효과는 전체 기간의 실적을 같은 비중으로 평가하지 못할 때 발생하며, 그러니까 근접 효과는 어떤 효과야? 가장 최근의 효과에 집중하는 이 같은 상황이지, 전체적인 맥락들을 살펴보지 않고 가장 최근의 결과에만 집중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기간의 실적을 같은 비중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맞는 이야기죠. 최초 효과도 마찬가지야. 최초 효과도.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중심을 뒀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점상, 시간상의 착오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중요 사건 기록법을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가 있었던 사건이 언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요한 사건들을 기록해 두게 되면 최근의 효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3번. 관대화 경향은 비공식 집단적 유대 때문에 발생하며, 다시 말해서 사적인 유대 관계 때문에 이 관대화 현상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야. 실제보다 좀 더 너그럽게 점수를 주는 이러한 방법인 거죠. 자, 평정 결과의 공개를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랬어. 자, 평정 결과를 공개했어.
평정 결과를 공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점수를 대자보 붙여가지고 공개해 놓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 몇 점을 줬는지가 백일화에 드러나지. 그지? 자, 그러면 아, 그래. 너 그렇게 점수를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야. 더 너그럽게 내가 너무 짜게 주지 않았나? 나는 그래도 신경 써서 준다고 줬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평정 결과의 공개는 완화 방법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 평정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관대와 경향을 심화시키는 방법이다. 더 잘 줘야지. 더 너그럽게 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은 여기서는 맞지 않은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 4번. 연쇄 효과는 도표식 평정척도법에서 자주 발생하며 연쇄 효과가 뭐였지? 한 사람의 어떤 특정한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가 다른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를 했죠. 한 번 잘 찍히면 계속해서 잘 찍히는 거고 한 번 나쁘게 찍히면은 아무리 잘해도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이러한 상황이 이제 연쇄 효과입니다. 그래서 피평가자별이 아닌 평정 요소별, 그러니까 사람별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평정 요소별로 평정을 하는 것을 완화의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것들을 좀 줄여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4번의 내용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러면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근무성적 평정 과정상의 오류만 물어본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화 방법까지 물어봤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조금 의미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이해했던 전반적인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이 문제도 그렇게 답을 찾기가 힘든 문제나 그런 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6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7번입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의 관리를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학적 그 조직 관리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바로 이 테일러죠. 그래서 그러면 그 과학적 관리론에서 강조가 되는 거는 뭐였어? 인간은 어디에 집중한다? 경제적 유인에 민감하다. 그래서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안 할 일도 한다. 돈 더 주면 한다. 싫어요. 그래도 돈 더 주면 한다. 그래서 이 경제적 유인에 민감한 인간들을 이용해가지고 추구하는 성질이 뭐예요? 추구하는 성질이. 기계적 능률성을 강조한단 말이지. 이게 이제 그 엘튼 메이오의 인간관계론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깨지게 되죠. 자, 그 내용들을 이제 놓고서 옳지 않은 걸 보자 하는 겁니다. 1번. 관리자는 생산 증진을 통해서 노사 모두를 이롭게 해야 한다.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모두에게 이로운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관리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생산량을 늘리는 거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환경을 어떻게 좋게 해주고 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유인들을 얼마만큼 강력하게 줘야 할 것이냐. 다 생산 증진을 위해서 만드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번. 조직 내의 인간은 사회적 욕구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전제한다. 그랬는데 자, 사회적 욕구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이 된다고 봤어. 테일러는 아까 뭐라고? 과학적, 경제적 유인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이 된다고 봤는데 지금 여기서는 사회적 욕구에 의해 동기가 유발이 된다고 전제한다. 이 얘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설명이야? 이게 이제 인간관계론에서 주장하는 설명이 되겠죠? 인간관계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다. 따라서 2번이 여기서는 옳지 않은 내용인 것 같고요. 다음 3번. 업무와 인력의 적정한 결합은 노동자가 아닌 관리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관리자가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음,
업무 수행에 관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사용한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2번의 내용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하고 그 이후에 나왔던 인간관계론의 차이, 요거를 이제 분명하게 구분을 하셨다라고 하면 쉽게 얘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욕구라고 했을 때 벌써 이렇게 띵 하고 느낌이 왔었어야 돼. 정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8번 볼게요. 신공공관리와 뉴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신공공관리와 뉴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은 우리 그 기본서에서 두 개의 내용을 표로 비교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 표에서 문제가 다 나왔어. 자, 그러면 봅시다. 1번. 뉴 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 잡기이다. 그랬는데, 자,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신공공관리론이 주장한 게 뭐였어요? 신공공관리론이 주장한 게. 그게 방향 잡기였지. 자, 그러면 뉴 거버넌스에서 강조한 건 뭐야? 이 방향 잡기가 더 강조가 되지. 신공공관리론보다 더 강조된 방향 잡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더 강조가 됐든 덜 강조가 됐든 방향 잡기잖아. 그러니까 일단 1번은 맞다고 봐야죠. 네. 자, 다음 2번.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이다. 그랬는데 이 공동체주의는 뉴 거버넌스에서 주장하는 인식론적 기초예요. 그러면 신공공관리에서 주장하는 인식론적 기초는 뭐야? 이거는 신자유주의가 되겠죠.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표의 내용이 이제 머릿속에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음 3번.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신뢰이다. 그랬는데 이 신뢰 역시도 뉴 거버넌스에서 강조가 되는 가치이다. 자, 그러면 신공공관리에서 주장하는 가치는 뭐야? 신공공관리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해? 뭘 중요하게 생각해? 결과, 궁극적인 결과를 강조하잖아요. 아웃풋도 아니고 아웃컴이야. 궁극적인 결과를 강조한다. 요거 이제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뉴 거버넌스의 관리 기구는 시장이다. 그랬는데 이 시장은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가 되는 내용이죠. 신공공관리론의 관리 기구가 시장이고 뉴 거버넌스의 관리 기구는 뭐야? 뉴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어떤 틀은 뭐를 기반으로 한다? 항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네트워크, 연결망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틀린 얘기다. 따라서 지금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거는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달달달 외운 사람들의 경우에는 뉴 거버넌스가 상징하는 정부 역할은 방향 잡기다. 이거는 NPM인데? 그거? 그러고 보는 거지. 그리고 2, 3, 4번 찾아봤는데 이제 답이 없어. 그럼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야. 요로라고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8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로위의 정책 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로위의 정책 유형은요. 4가지로 나와 있었지. 4가지. 뭐가 있었어? 분배 정책, 재분배 정책, 규제 정책, 그리고 구성 정책. 이렇게 이제 4가지로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기억부터 봅니다. 규제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강제력이 특징이다. 그러니까 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강자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행동이나 권리를 제한하는 이 같은 정책이 이제 규제정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기억은 일단은 맞는 이야기가 될 거야. 다음, 니은. 분배정책의 사례에는 FTA 협정에 따른 농민 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 정책 등이 있다. 그랬는데, 자, 분배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구성원 모두에게 자원을 고르게 배분하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때? 대상이 특정화되어 있지 않아. 그냥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정책이 분배정책인 거죠. 그러면 재분배정책이나 규제정책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그랬어? 희생집단과 수혜집단이 나누어진다고 얘기했지. 그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을 한다는 거는 구성원 모두가 수혜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재분배정책 같은 경우에, 특히 재분배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 수혜를 입는, 혜택을 보는 대상들이 특정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FTA 협정에 따른 농민 피해 지원. 이거는 수혜 대상이 누구야? 농민이잖아, 농민. 어민. 안 돼. 도시인들. 대상 안 돼. 농민들만 지원을 받는 거지. 다음.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 LG, 삼성 지원 못 받아. 중소기업 아니니까. 다음.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어떤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에게만 지급이 되는, 주어지는 정책들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분배정책의 사례가 아니라 뭐라고 볼 수 있어? 재분배정책의 사례라고 볼 수 있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디귿. 재분배 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 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그렇죠. 계급 대립적 성격을 지니는 정책은 뭐뭐가 있다고 얘기했었어? 재분배 정책과 규제 정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디귿은 그래서 맞는 이야기다. 다음 리을. 재분배 정책의 사례로는, 재분배 정책의 사례 또 나온다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이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맞아. 다음.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영세민이 해당이 되죠? 그죠? 다음.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 그러니까 대덕 연구개발단지를 이제 그 R&D, 연구개발의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각종 연구단체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이 제도란 말이지. 그럼 이거는 대덕 연구단지 안에 있는 모든 연구단체들, 연구기관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재분배정책의 사례라고 보기보다 분배정책의 사례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앞에 두 개는 맞지만 뒤에 하나가 틀렸기 때문에 요거는 아니다. 리을은 틀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미음.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구성정책의 사례는 아주 정말 그 뻔하지. 정부기관의 신설, 선거구 획정, 뭐 이게 그냥 대표적인 예다라고 누차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만 골라라 그랬으면은 기억, 디귿, 미음 요 세 가지가 맞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서 보시면 기억, 디귿, 미음을 가지고 있는 2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얼마나 쉽게 나왔는지 보이죠? 내가 그 전주에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파이널 정리하면서 내가 이제 그 시험 보는 친구들한테 시험 잘 보라고, 그리고 야, 내가 진짜 시험을 지나치게 잘 봐가지고 내가 지방직에 미련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다음 주부터 나를 안 봐도 좋아. 내가 그랬거든. 2명이 안 나왔어. 2명이 안 나왔어. 엄청나게 잘 봤나. 이제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돌려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뭐 95점 나오고, 막 80점 이상 막 이렇게 다 나왔었거든, 점수가. 그래서, 좀 기대해 볼 만 하겠다. 그랬더니, 또 뭐 갖은 겸양들을 다 떨더라고. 지금 봐가지고, 떨어질까봐 겁나요. 그래서 그 입이 방정이다. 그러고 내가 주둥이를 한 대 통 치고 내가 그러고 보냈는데, 안 나왔어. 그러니까, 침착하게만 문제를 보면은 이게 에러가 날 가능성이 없는 거지. 자, 근데 이제 10번 문제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조금 혼동이 됐을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나라 예산 제도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 예산 과정, 전체적인 예산 과정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뭐 표로도 설명을 해드렸고 도표로도 보여드렸고 뭐 계속해서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1번 봅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정부의 동의 없이는 증가시킬 수 없다.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예산이 증액이 된다라고 하면 뭐도 있어야 돼. 증액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의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깎으려고 할 때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감사원장은 이 내부 통제의 기관장으로서의 감사원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산 요구의 감액 대상 기관의 수장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이게 만약에 외교부였으면 외교부 장관이 나와야 돼. 자, 2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3번. 정부는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자, 예산안이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확정이 되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 예산 불성립 시의 대책 방안으로 준예산을 운영한다. 근데 준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자,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준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얘기는 3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첫 번째, 정부 기관의 운영, 정부 기관의 유지, 운영을 위해서. 다음에 의무 지출 내역의 지출. 그러니까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출을 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준예산을 쓸 수 있고. 3번째는 뭐였어? 계속비였어. 계속비. 요 3가지에 한해서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준예산을 집행하는 거는 뭐 어떤 올해 하기로 계획이 되었던 사업을 수행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자동차 시동 걸어놓고 악셀 안 밟고 있는 거야. 그냥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만 해놓고 있는 상태라는 거지. 그래서 요 3가지에 의해서만 쓸 수 있지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3번이 확실하게 틀려. 3번이 확실하게 틀려. 자, 다음 4번. 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 보고서를 정기회 개회 전까지 심의 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심의 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자, 국회가 이제 결산 검사를 승인하는 것이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지? 그래서 이제 4번은 맞다는 얘기야. 근데 나 여기에 태클을 하나 걸자면, 자, 예산과
결산의 차이점. 예산에 있어서의 의회의 예산과 결산의 차이점은 뭐가 있었어요? 예산은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두루 살폈어. 그런데 결산은 뭐만 본다 그랬어? 지출 내역이 합법적이냐, 합법성만 본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 합목적성까지 보는 것을 우리는 예산심의라고 얘기하지만, 결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산심의라고 안 한단 말이야. 결산심의라는 말 없어. 뭐라고 얘기해요? 결산검사라고 얘기해. 그 심의라고 하는 거는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다 보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결산을 이야기하면서 심의란 단어를 쓰는 것이 과연 맞냐 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4번을 답으로 썼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있어. 심의가 그런 의미인데 국회에서는 결산 심의하지 않지 않냐. 근데 이제 출제하시는 분이 이 심의와 검사와 심의를 같은 개념으로 지금 생각하고서 문제를 출제하신 거라고. 근데 내가 분명히 얘기하죠.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다른 거야. 명칭이 다른 거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심의라는 말을 쓴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3번이 너무 틀렸기 때문에 3번이 답은 맞는데, 3번이 답이라는데 동의는 하는데 4번도 맞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산에서 심의라는 말이 웬 말이냐 이거지.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제기를 했을 경우에 요것 때문에 4번을 복수 정답으로 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살짝 들었어. 근데 일단 3번이 너무 틀리기는 했어.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심화 시간에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이 공무원의 의무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가 뭐가 있느냐? 한 13가지 정도 있었어요. 선서의 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줄줄줄줄 있었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래. 1번 부패행위 신고 의무. 부패행위를 봤을 때 공무원은 당연히 신고해야 되겠지. 그런데 그 내용이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 우리 이제 내용 보시면 그 13가지의 그 의무 가운데서 부패행위 신고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품위, 의지, 유지 의무, 복종의 의무, 성실의 의무 이거는 전부 다 있는 내용이지. 그럼 어떤 친구는 그랬더라고. 복종의 의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우악스럽고 억세 보여서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걸 썼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공부 한 개도 안 한 거죠. 네. 나 공부 안 했어요. 이렇게 자랑을. 야, 그렇게 또 그렇게 고상하게 하더라 또. 자, 11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올해 나왔던 국가직 문제 가운데에서 제일 잘 나온 문제 같아. 제일 잘 나온 문제 같아. 단순하게 암기해가지고는 이제 대응이 안 된다라는 거야. 이제 머리를 좀 굴려야 된다라는 거지. 어떻게 머리를 굴려야 되는지 지금 봅시다. 예산 주기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에 볼 수 없는 예산 과정은 그랬습니다. 2021년도에 볼 수 없는 예산 과정은 그랬어.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예산 주기를 한번 볼까? 예산 주기는요. 예산 주기란다. 예산 과정. 예산 과정은 예산 편성, 심의 의결, 집행, 결산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결산하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예산 과정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예산 편성이 있고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이 된 내역을 결산하잖아.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이렇게 설명했었어. 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예산, 요 연도에 집행을 해야 될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의결하는 것은 언제야? 그 집행연도 한 해 전에 하고 다음에 어떻게 하자? 결산하는 건 결산은 언제 하자? 집행이 된 다음 해에 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 기억나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2021년도에 볼 수 없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2021년도에 볼 수 있는 예산 과정이 뭔지를 한번 보자고. 자, 우선 첫 번째. 2020년 예산의 결산이 2021년도에 있겠지. 다음에 두 번째. 2021년 예산에 집행이 있을 거야. 당해년도니까. 다음. 2022년도, 내년도 예산의 편성, 심의, 의결이 2021년도에 있겠죠? 그지?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용을 보자고. 1번, 국방부의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 요구서 작성. 이 예산 요구서 작성은 어디에 해당이 돼? 예산 편성에 해당이 되지. 예산 편성은 그 다음 해니까 22년도 맞는 얘기지. 1번은 그래서 맞는 얘기야. 다음 두 번째.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 배정. 예산 배정은 언제 이루어져? 집행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그냥 당해년도 집행이니까 21년도 예산 집행.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다음 3번.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자, 국회 시정연설은 언제 한다고 그랬어?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이 돼가지고 심의가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이 이제 정부 대표로서 국회에 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열심히 예산 짰으니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국회 시정연설은 예산 심의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심의 단계 개시를 알리는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2022년도의 예산 심의니까 볼 수 있는 거지. 자, 다음. 그러면 이제 4번이 안 보인다는 건데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서 작성. 결산검사 보고서 작성은 이거는 결산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산과 관련된 내용이 2020년도 걸 봐야 되는데 2021년도 거를 본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거는 2021년도에 하려고 하면 2020년도가 돼야지 맞는 이야기고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서 작성은 언제 해? 2022년도에 한다. 이거는. 자, 그래서 틀린 게 몇 번이에요? 4번이 틀린 거야. 4번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암기해가지고는 이런 문제 풀 수 없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야 돼. 생각을 좀 해가지고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어. 그러니까 쉽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가장 그래도 난이도가 높은 수준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12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와우. 자,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기본서에서 내용 풀 때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국가재정법상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 추가 경정 예산 같은 경우에는 편성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편성 사유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첫 번째,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맞는 얘기. 다음,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경기 침체나 남북 관계 등의 변화, 대량 실업과 같은 국가의 어떤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2번하고 3번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 4번. 경제협력, 해외 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거는 법에 없잖아.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이 편성 사유를 몰랐다. 선생님이 그렇게 열강을 하시고 주옥 같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졸아가지고 내가 내용을 못 들었어.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나왔네. 그러면 각각의 내용들을 이제 맨 땅에 헤딩하듯 봐야 될 거 아니니. 그럼 봐봐. 4번을 봐봐. 경제협력 해외 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예비비로 충당하세요. 그러면 되잖아. 왜 예비비가 있는데 그 예비비 안 쓰고 예산을 따로 편성하냐고. 이런 멍멍이 짓이 어딨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따라서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된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같이 성실하게 수업을 잘 들으신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걸 딱 봤을 때 그냥 옥석을 싹싹싹싹 가리고 내용들을 안 봐도 그냥 답이 그냥 통 나왔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입니다.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공기업.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주식회사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그 다음에 뭐 정부 기업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 1번.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 부문의 자본이 부족한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그러니까 공공수요, 그러니까 공공재 같은 거지. 민간 자본이 부족하다라고 하니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기업이 있다는 얘기야. 두 번째, 시장에서 독점성이 나타나는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우리 그 시장 실패의 원인 가운데에서 자연 독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법으로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독점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정부가 직접 공급자로 나서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된다. 왜냐하면 자연 독점 상태에서는 다른 공급자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려고 할 테니까 정부가 그 총대 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맞는 이야기야. 다음 3번.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해야 돼 이거? 난 솔직히 이거 보고서 조금 화났거든요. 약간. 자, 공기업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기업을 차려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시장 실패의 원인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거야. 시장에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시장 논리의 룰을 지키는 거야. 공기업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반칙이 아니라고. 반칙이 아니야. 만약에 공기업을 뭐 세워가지고 시장에 개입을 했다.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지?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그러한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런데 단순하게 공기업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그 시장의 룰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지. 자, 그런데 이 공기업이 존재하고 공기업이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야, 이거. 또 그게 사회주의적 간섭이라고? 그러면 정말 그 전통적인 자본주의, 그 자본주의의 정말 메카라고 얘기하는 미국은
공기업이 없어? 그럼 미국에서 공기업 있는 거는 미국에도 공기업이 운영이 되니까 미국도 사회주의적인 간섭을 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야. 천만의 말씀이야. 국가가 시장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과 개입을 하는 것은 분명하게 구분이 될 수 있어야 돼. 공기업이 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그 시장의 룰을 지키면서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을 들이미는 거지, 정부가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뭐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란 말이지. 시장 내내 질서 있지만 우리 룰대로 따라가! 라고 얘기하는 게 사회주의적 간섭 아니야? 근데 보기를 이딴 식으로 써.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이거는 지극히 지나친 표현이다. 이거는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공무원을 뽑는 시험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되겠느냐는 거야. 이거는 출제자가 너무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이제 LH 때문에 막 분이 이만큼 치솟아 올라서 그 울분을 터트리려고 뭐 그랬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터트리면 되겠냐 이거? 응?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이의 신청을 해볼 수 있는 거리야 이게. 근데 일부 교재를 보면 공기업이 이 사회주의적인 어떤 요청, 정부의 사회적인 그 국민들의 사회주의적 요청, 이거는 정부가 좀 교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 이제,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어레인지하는 이 자체를 사회주의적인 어떤 요청이다, 사회주의적인 요청에 부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책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좀 그래. 이거는 조금 표현이 좀 지나쳤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다음 4번 봅니다. 그러니까 1, 2, 3번을 다 맞다고 봤을 때에 이제 4번이 틀린 거잖아. 4번의 내용을 보시면 주식회사용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지만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 인사 원칙이 적용된다. 그랬는데 공기업 가운데에서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 인사 원칙이 적용이 되는 기업은 정부 기업뿐이야. 정부 부처형 공기업이라고 얘기하죠. 정부 기업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틀린 얘기다. 이것도 아까 10번 문제하고 마찬가지로 4번이 너무 확실하게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이라고 보는 것 일단 인정. 그런데 3번은 야, 좀 너무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지.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니 10번 문제 아니라 이 문제 같은 경우에 3번을 답이라고 쓴 사람이 있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의 신청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지금 이제 내가 지금 이의 신청을 얘기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 두 문제 같은 경우에 받아들여질 가능성 반반이야. 반반. 반드시 이건 확실하게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정답이 너무 분명하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복수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농후하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3번도 한번 3번이 이게 정말 이러냐 이거. 이건 좀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니냐. 내가 어필하려고 그랬더니 나는 원서를 안 내서 안 된대. 자, 14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입니다. 동기요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틀린 얘기를 이제 고르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 동기유발,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봅니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그랬는데
우리 이제 그 아담스의 이론은 형평성 이론 또는 공정성 이론이라고 얘기하지. 그럼 형평성 이론이라고 보고 형평성 이론에서는 언제 동기 유발이 이루어진다 그랬어? 불형평이 발생했을 때. 형평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동기 유발이 안 돼. 근데 불형평이 발생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동기 유발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공정하다고 인식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하다고 인식이 될 때 동기가 유발이 된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음 2번.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의 욕구가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 맥클리랜드 성취동기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지. 학습에 의해서 욕구가 개발이 될 수 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 학습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동기 유발 요소들은 욕구는 후천적으로 나오는 거라는 거야. 선천적인 본능에 의한 게 아니는 거라는 거야. 다음 3번. 브룸의 기대 이론에서 기대감은 특정 결과는 특정한 노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통상 주관적 확률로 표현이 된다. 노력에 따른 성과. 이게 뭐라고 해? 이게 기대감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관적인 개념이다. 확률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엘더퍼의 ERG 이론에 따르면 상위 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욕구의 퇴행을 이야기하는 거지. 욕구의 퇴행.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이 얘기하지 않았던 욕구의 퇴행을 여기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6번이야. 자,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실험 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우리 그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과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은 시험 문제 분명히 출제된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고 단골 메뉴다. 분명히 기억해두자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딱 나왔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 아닐까? 그지? 자, 1번. 연구자의 측정 기준이나 측정 도구가 변화하는 경우. 이거는 우리 그 교재에서 측정 도구의 변화로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이죠. 이거는 뭐야?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야. 이건 내적 타당성을 저해한다. 1번은. 다음 2번. 표본으로 선택된 집단의 대표성이 약할 경우. 이거는 표본의 대표성 약화라고 이야기했었죠. 이거는 외적 타당성을 저해한다. 다음 3번. 실험 집단 구성원이 자신이 실험 대상임을 인지하고 평소와 다른 특별한 반응을 보일 경우. 이거는 뭐라고 얘기했었어? 이거는 우리가 호손 효과라고 이야기했었죠. 호손 효과 역시 대표적인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에 해당이 된다. 다음 4번.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만을 의도적으로 실험 집단에 배정하는 경우. 요거는 우리가 뭐였어? 이게 크리밍 효과였죠. 우유에서 크림만 쏙 걷어먹는 얌체짓이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이것도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인데 이 크리밍 효과 같은 경우에는 외적 타당성도 저해하지만 내적 타당성도 함께 저해한다. 그렇게 설명드렸었죠? 자, 그러니까 일단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는 2번, 3번, 4번이야. 1번은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 17번입니다. 우리나라 주민소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옳지 않은 것. 자, 1번. 가장 유력한 직접 민주주의 제도이다. 가장 힘 있는 제도라는 거지. 직접 민주주의 제도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세 가지 있지. 주민 발안, 주민 투표, 그리고 주민 소환.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채택되고 있는 내용은 뭐야? 주민 소환, 주민 투표가 있고 주민 발안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지. 뭐 바뀐 지방자치법에서 이 내용이 좀 강화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국법에 적용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발안은 허용이 안 되고 간접적으로 조례 제정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간접 발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그냥 세모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자, 다음 2번.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뭐 기출문제라든지 뭐 여러 문제를 통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야. 2번 맞는 얘기고. 심리적 통제 효과가 크다. 심리적 통제 효과는 뭐야?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면은 쟤네들이 나 부를 텐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스스로 몸살이는 이런 효과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3번도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 4번.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 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그랬는데 이 주민 소환을 이제 실시하려고 하면 일단 시 도지사의 경우에는 이 주민 소환 투표 청구권자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 이 투표를 해야 되고 서명을 받아야 되고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보려고 하면 그 내용에 해당 지역의 100분의 15 이상, 해당 지역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야, 시도지사보다 시장, 구청장이 얘는 기초자치단체장이고 이건 광역자치단체장인데 비율이 왜 기초자치단체장이 더 높아? 왜 이게 더 높아? 지역이 좁아서 그래. 광역자치단체가 훨씬 넓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거야. 이게 비율이 좁기 때문에. 다음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이다. 이것도 과거에 이제 그 국가직 지방직 기출문제에 나왔었던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도.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 지금 여기서는 군수가 나왔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이잖아. 그게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15 이상 서명을 받아 청구를 해야 된다 하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내용 정리할 때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신공공서비스론과 신공공관리론은 앞에 신공공이 들어가서 헷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요거 구분 잘 해야 된다. 요거 좀 신중하게 잘 봐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서비스야. 자, 그럼 1번부터 보죠.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한 봉사여야 한다. 맞는 얘기지? 자, 신공공관리론은 뭐였어? 아까 우리 앞에서 봤었지만 방향잡기였어, 방향잡기. 근데 시민에 대한 봉사여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 다음, 두 번째. 공익은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신뢰와 협력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그랬는데 자, 공익을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라고 본 것이 신공공 서비스론이냐? 아니지. 이거는 뭐예요? 신공공 관리론의 입장인 거지. 자,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공익을 뭘로 봤어?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공유 가치에 대한 소통 결과로 봤잖아. 그래, 이 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시민들 간의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신공공 서비스론의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2번 내용에서는 앞의 내용은 틀리지만 뒤의 내용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다음 3번. 책임성이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관료들은 헌법, 법률, 정치적 규범, 공동체의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죠. 책임이란 단순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라. 7가지 내용 중에 4번째인가 5번째에 있었던 내용이야, 이거. 다음 4번. 생산성보다는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거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죠. 7가지 원칙 가운데 공공조직은 공유된 리더십과 협력 과정을 통해 작동되어야 한다. 그래서 1, 3, 4번은 다 맞는 이야기인데 2번은 앞에 공익에 대한 개념 자체가 틀린 내용이다. 정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9번이에요. 공공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 공공사업의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 근데 보기의 내용을 보니 이거는 뭐야? 우리가 배웠던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래. 옳은 것만. 자, 기억부터 봅니다. 할인율이 높을 때는 편익이 장기간에 실현되는 장기 투자 사업보다 단기간에 실현되는 단기 투자 사업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할인율이 높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해가 지날수록 값어치가 뚝뚝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지? 해마다 이 가격의 화폐 가치의 변동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 장기적인 사업보다는 단타 치는 사업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억은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니은.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반영하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기출문제 풀면서도 설명을 드렸었어. 이 비용 편익 분석은 모든 내용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의 내용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다고 얘기했었어? 타 사업과 비교가 가능하고 직접적인 요소와 간접적인 요소를 모두 반영할 수 있다. 비용과 편익에 대한 요 말씀 드렸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아니야, 포함한다야. 니은 틀려. 그래서 다음, 디귿. 순현재 가치는 비용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총 현재 가치에서 편익의 총 현재 가치를 뺀 것이며 0보다 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비용 빼기 편익이란 얘기지. 자, 근데 순현재 가치는 뭐였어? 편익 빼기 비용이죠. 이 위치가 바뀌어 있어야 되지. 편익 빼기 비용이야. 비용 빼기 편익인데 0보다 크려면 비용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 몰토당토 하는 소리인 거죠. 다음, 리을.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을 알지 못해도 사업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분석 기법이다. 내부 수익률은 언제 쓰는 거라 그랬어? 적용이 된 할인율을 알지 못할 때. 순현재 가치가 0일 때, BC 비율이 1일 때 적용이 된 할인율을 찾아보는 그게 내부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리고 리을은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기억, 리을만 가지고 있는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만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답을 찾아내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다. 뭐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헷갈리게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20번이에요. 자, 이 좀 낯선 얘기가 나왔죠. 공공봉사 동기 이론이라는 게 나왔는데 페리가 주장한 내용이야. Public Service Motivation, 약칭으로 우리가 이제 PS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 공공봉사 동기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공봉사를 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뭐 동기부여 이론들 여러 가지 내용 이론, 과정 이론 나왔었잖아. 그런데 공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공공 업무가 일반 사기업의 업무하고 다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는 방식도 일반 사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에서 등장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합리적인 차원, 그 다음에 규범적인 차원, 그리고 감성적인 차원, 요 세 가지의 차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동기가 부여가 된다. 이렇게 본 내용이 이 공공봉사 동기 이론입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보죠. 1번부터 보면 공사 부문 간 업무 성격이 다르듯이 공공부문의 조직원들은 동기 구조 자체도 다르다는 입장에 있다. 맞는 이야기야 이거. 다음 두 번째, 정책에 대한 호감, 공공에 대한 봉사, 동정심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정책에 대한 호감, 이게 이제 뭐야? 합리적 차원이야. 다음 두 번째, 공공에 대한 봉사, 요게 규범적 차원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다음, 동정심. 어머 불쌍해, 어쩜 좋아, 막 이런. 자, 이거는 뭐야? 감성적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봉사 동기가 높은 사람을 공직에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 4번의 내용이 이제 틀린 내용인데 4번의 내용은 일단 2번의 내용과 배치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딱 봐도 아닌 게 보여. 일단 금전적 차원, 이게 이제 아주 뭐 제대로 눈에 걸리지. 그래서 제도적 차원, 금전적 차원, 감성적 차원을 제시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 차원, 규범적 차원, 감성적 차원 세 가지의 차원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닌 거지. 따라서 정답이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국가직 9급 문제풀이를 전부 다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문제가 그렇게 막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어렵게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는 없었는데 중요한 건 기본적인 내용 정리에 충실해라. 1차적으로 기본적인 내용 정리에 충실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암기 위주로 내용을 정리해서는 안 된다. 암기 위주의 정리는 그냥 공부하는 그때 그냥 자기만족뿐이야. 시험에 적용이 되는 문제들은 이제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암기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문제 풀이는 모두 마무리를 지을게요.